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 작품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는 작품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가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할 당시 1495년에서 7년경 밀라노 최고의 권력자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식당 장식을 위해 유화로 그린 작품인데요. 특히 이 작품은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며 그림에 숨겨진 암호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성 요한의 모습이 여성적인 것으로 보아 이 인물의 실체는 예수의 아이를 임신한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가설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음모론은 기독교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한 레오나르도가 성 요한의 모습을 여성에 가까운 중성적 모습으로 그린 것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며 다른 르네상스 작품들에서도 성 요한은 대부분 중성적이거나 젊은 미소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주제면에서 동시대의 최고의 예술가들 도메니코 키들란다요, 코시모 로젤리 등이 그린 작품들과 매우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작품을 많이 접했지만 잘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이 이 작품 위에 위치한 3개의 루네트인데요. 중앙에는 루도비코 스포르차 본인 및 부인 베아트리체 데스테의 문장이, 왼쪽에는 장남 마시밀리아노의 문장이, 오른편에는 베아트리체의 출신지인 바리 공국의 문장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종교화에 정치적 메시지를 싣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드는데요. 1492년 루도비코는 자신의 가문이 묻힐 이 작품이 위치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 성가대석 재단에 무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이 성당은 루도비코 가문의 힘이 실려있는 장소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식사 중 작품을 보며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바랬는데요. 일단 먼저 이 작품을 의뢰한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비스콘티 가문에 이어 1450년 쿠데타로 밀라노 공국의 공작이 된 프란체스코 1세 스포르차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의 형 갈레아초 스포르차가 1466년부터 10년간 밀라노를 다스리다 1476년 암살당하는데요. 이제 남겨진 7살의 어린 아들 잔 갈레아초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루도비코는 섭정을 위해 잔 갈레아초의 어머니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고요. 잔 갈레아초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그의 섭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94년 그의 조카 잔 갈레아초가 죽자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의 샤를 8세의 옹호 아래 그는 밀라노 공국의 공작이 되는데요. 이때 조카 잔 갈레아초는 루도비코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밀라노에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루도비코는 조카 잔 갈레아초의 섭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나폴리 왕국을 견제하고자 프랑스 샤를 8세와 동맹을 맺는데요. 1494년 샤를 8세는 대군을 몰고 와 피렌체 로마를 접수하고 1495년 손쉽게 나폴리를 정복합니다. 이때 피렌체의 위대한 자 로렌초의 장남 피에트로 데 메디치는 샤를 8세에게 행복했다는 이유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영구 추방당하는데요. 이후 도메니코의 수도승이자 회계운동을 기반으로 한 사보나롤라가 피렌체를 공화정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종교적 삶을 강조하므로 예술활동은 위축됐으며 르네상스 예술의 축은 피렌체에서 로마로 옮겨지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한편 샤를 8세가 밀라노마저 접수하려 하자 루도비코는 프랑스와의 동맹을 깨고 적이었던 베네치아, 교황령, 신성 로마 제국 등과 동맹을 맺고 샤를 8세를 이탈리아 반도에서 몰아냅니다. 루도비코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최후의 만찬 작품을 의뢰하는데요. 그의 마음은 당시 어떤 심정이었으며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밀라노 공작 자리는 조카로부터 빼앗다시피 했으며 외교적으로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다가 또다시 자기였던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등 대내적, 대외적으로 자신과 밀라노 공국의 불안정한 위치에 분명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밀라노 궁정예술가이자 최고의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 배신을 주제로 하는 최고 예술 작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데요.
때문에 레오나르도는 기존의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순간 지자들이 근심하며 서로 자신은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아수라장이 드는 순간을 포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실적 묘사와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바사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얼굴은 장엄한 미와 품격을 갖추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얼굴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신격의 자세를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는 누가 주님을 팔아먹을지 알고 싶어하는 사도들의 불안과 기구하는 표정을 표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과 공포, 그리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뒤섞여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이 보인다. 이에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유다의 얼굴에 나타난 완고하고 증오에 찬 배신의 자세다. 특히 레오나르도는 유다의 실제 모습을 찾기 위해 밀라노 시내를 다니며 가장 거칠고 배반자에 가장 어울리는 얼굴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고 수많은 스케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배반이라는 스토리를 극적으로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균형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제각각 다양한 행동과 표정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또한 기존의 화가들과 같이 가룟 유다를 예수의 맞은편에 앉히는 대신 한 그룹에 자연스럽게 편입시켰는데요. 하지만 예수를 파는 돈, 은화 30립이 든 것 같은 돈자루를 움켜쥐고 있는 그의 모습과 배반을 상징하는 소금통을 쑤는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선왕금법을 통해 시선은 자연스럽게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수의 얼굴에 당시 미묘한 감정과 신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레오나르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으로밖에 남길 수 없었던 예술가의 고뇌를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수학적으로 매우 잘 정돈된 구성, 완벽한 선언원근법을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관람자는 배신이라는 말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후 제자들이 느끼는 걱정, 근심, 불안 등의 극적 분위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종교적 분위기와 함께 효과적으로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유화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물감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인데요. 바사리 또한 레오나르도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기름, 그림을 보존하기 위한 칠에 대해서도 연구했다고 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 작품 또한 프레스코 기법이 아닌 다양한 물질을 혼합해 만든 유화로 그린 벽화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물감 성분과 작품이 위치한 식당이라는 온도, 습도가 높은 장소로 인해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510년 후반부터 벽화의 물감들은 벗겨지기 시작해 이미 1530년대에는 형태가 뭉개지고 색채는 날아갔으며 1550년대 후반에는 작품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1499년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감탄해 이 벽을 뜯어서 프랑스로 가져가려고도 했던 이 작품은 반세기 만에 허무하게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나 했지만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여러 모사 작품들 덕분에 그 원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